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의 이른바 유령청사 논란으로 불거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특공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압도적 1위로 본선에 진출했고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의원이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야3당은 민주당이 시간 끌기를 하며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맞수. 오늘은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총망라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대책과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 확정으로 더욱더 가열될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관세청사나 관세평가분류원이 아파트 특별 공급을 노려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실제로 일부 공무원들이 시세 차익을 챙긴 사례도 드러났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에 대한 조치로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특혜라는 점의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청이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 등 특공제도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직원의 아파트 시세 차익 문제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례에 대해선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적법한 절차로 특별 공급을 받았다면 회수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다음 달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공정과 정의의 그런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는 당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 조치를 위한 자리였지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가 긴급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특공 사태가 성난 부동산 민심에 또다시 불을 지폈고 야3당도 연일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오늘도 민주당을 향해 특공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여당은 윗선적인 내로남불, 이중 플레이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공 제도가 폐지된다고 잘못된 특권을 누리며 취했던 부당한 이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국무조정실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본선에 진출할 5명이 확정됐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해 파란을 일으켰고 나경원, 주호영 후보도 예상대로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당대표는 다음 달 11일 최종 선출되는데 논란이 됐던 역선택 방지 조항은 본 경선에서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본선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이상 5분의 후보자가 선출되었습니다.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경선 결과가 본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당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1%의 압도적 지지로 1위를 차지해 나경원 29%, 주호영 15%를 크게 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네거티브 없이 끝까지 비전과 미래로 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선 진출 여부 관심을 모았던 김웅, 김은혜, 윤영석 의원은 최종 5인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예비 경선 여론조사는 지난 26일, 27일 이틀 동안 당원과 일반 국민 각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2곳에서 실시했습니다. 당원 50%, 국민 50% 비율로 여론조사에 반영된 건데 본경선 여론조사는 당원 70%에 일반 국민 30%로 조정됩니다. 당원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게 돼 예비 경선 결과가 본경선에서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논란이 됐던 역선택 방지 조항은 예비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해 역선택에 의한 여론 왜곡을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대표는 사실 당에서 뽑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당내 지도를 할 분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원칙을 일관되게 하자라고 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또 호남 비율을 높이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다음 달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본경선을 거쳐 11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본경선 진출자가 정해지면서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은 더 가열될 걸로 보입니다. 본선에 나가는 후보 5명은 이번 주 일요일 호남을 시작으로 약 2주 동안 권역별 합동 연설회와 TV 토론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백신 생산 허브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백신 확보에 대한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한도형 기자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백신 수화프 문제를 중점 거론했습니다. 국군 55만 명분 백신 지원만 합의한 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 수화프를 직접 요청했는지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얼굴을 쳐다보고 우리 한국에 백신을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 간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 관리에 맞지 않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백신 스와프를 주장하지만 미국이 어떤 나라와도 백신 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았다며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백신 수합을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맺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나라하고도 안 하는 것을 굳이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여야는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 합의를 놓고도 부딪혔는데 야당은 핵심 기술 이전이 빠진 데다 우리 국민에게 우선 제공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협업 체제를 구축해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 허브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백신 원액을 가지고 와서 그걸 병에 주입하는 포장 공정을 한다는 그러한 생산 위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백신 동맹은 일부 비유를 하자면 물고기 잡는 법을 서로 같이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즉 세계 1위와 2위의 미국과 한국이 만나서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국군에 백신 지원하는 것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실시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선 최대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파행된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등 야 3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 등 26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사실상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당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를 연기했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다 이제 와서 일정을 연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곧바로 재정 형평성 문제로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정부와 결론을 냈어야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며칠 전 느닷없이 손실보상 입법 청문회는 왜 갑자기 하자고 한 것입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기 위한 전술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야3당은 오늘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손실보상법을 심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위의 법안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계도 가져왔습니다. 집권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조속히 소위를 열어 여기 있는 우리 국회 산자중기위원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소급 적용을 찬성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원칙엔 저희가 다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법안에 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미뤄진 것이며 합의 사실을 야당 간사가 산자중기 행정실과 야당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어제인 27일 밤 산자중기 여당 간사인 저와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중기소위 개최를 연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치열하게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여야 의원 117명이 공동으로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지만 오늘 회의가 불발되면서 5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밀로시 제만 대통령과 비스트로칠 상원의장을 만난 데 이어서 바비시 총리를 만나 원전 파트너십을 강조했는데요. 박 의장은 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 위한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국회의장으로선 6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전 세일즈에 적극 나섰습니다. 박 의장은 밀로시 제만 대통령과 바비시 총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한국의 원전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원전 기술과 시공, 운영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 수준인 한국이 현재 체코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원전의 기술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고 박 의장은 한국이 체코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원전 현지화와 기술 이전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안보 외교에도 집중했습니다. 박 의장은 제만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만 대통령은 체코 대사관이 북한에 있다며 한국 측에 도움이 될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체코에 앞서 러시아를 방문했던 박 의장은 블로딘 하원 의장과 마크비엔코 상원 의장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국회 회담 성사를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화 테이블에 복귀함으로써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을 이뤄나가는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국 의회 정상은 코로나19 대응과 양국 의회의 새 동력을 얻기 위해 입법 관련 부분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22일 출국해 7박 9일간의 러시아와 체코 순방 일정을 소화한 박 의장은 모레 귀국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비롯한 경제활동 회복에 맞춰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경제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 운영도 포용적 확장 재정 정책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조기 복원과 대화 재개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난데없는 정부 여당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은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1일까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부적격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인물로 드러났다며 스스로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청문회 파행 후 대통령의 송부 재요청이 이뤄진 걸 보면 여당과 청와대가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해 미리 짜맞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병길 대변인은 국민적 공분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더니 경찰의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관은 법무부와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할 때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우선 국민의힘은 이준석이란 젊은 피 돌풍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데 성공을 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정면 돌파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정청이 최근 이 관세평가 불리한 사태로 불거진 이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4.7 재보선에서 이 LH 사태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던 당정이 당장 다음 달부터 특공 폐지 절차에 돌입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특공을 유지하는 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혜택이라는 겁니다. 먼저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당정은 오늘 긴급 안건으로 이 특공 폐지를 논의했는데 이처럼 전격적으로 움직인 건 단순히 부동산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돌릴 수 없고 4.7 재보선 참패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LH 사태에 이어서 내년 대선에서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다 야당 측에서는 이 3당이 뭉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해온 점도 특공 폐지라는 신속한 대응에 나서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종시 특공 폐지라는 초강수 대책이 나왔지만 이미 그 이익 볼 사람들은 다 봤기 때문에 뒷북 행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이 당초 특별공급 제도는 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주거 안정과 이 보상 목적으로 2011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도시 조성 초기에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특공 제도로 이 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면서 이 세종시가 도시 기능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조사에서도 이 특공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 동안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의 26%가량은 공무원 등 이전 기관 종사자들로 채워졌고요. 그러나 특공을 받은 이전 기관 종사자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이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 지원비를 받은 내역은 정부가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몇 년 사이 세종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특공으로 공급된 아파트가 재산 증식 또 공무원들의 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점인데요. 지난 2020년 다주택 공직자 1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올린 차익이 평균 4억 원 정도에 이르고요. 이미 세종시 집값이 급등하면서 특공 아파트를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론만을 고려해 무리한 강수를 두었다, 뒷북 행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당정은 최대 2달 안에 이 세종시 특공제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만큼 하반기 분양부터는 특공 폐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특공을 받고 있는 이 행안부와 과기부, 또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됐고요. 네. 올해 분양 물량부터 특별공급 30% 비중이 빠지면서 하반기 세종시 아파트 주택 물량에서 일반 공급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유지돼 왔던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이제 당장 폐지가 되면 그러니까 집값이 이제 오를 대로 이제 많이 오른 세종시로 또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그동안 기다려왔던 공무원들은 선의의 피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 취지에 맞게 특공을 준비해온 이전 기간 종사자들, 특히 이전이 확정된 곳을 중심으로 당장 날벼락을 맞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공무원 특공에 온갖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 특공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건데요. 네. 이전 기간 소속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주거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인기에 영합해서 이 정책을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세종시의 집값이 수직 상승하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라며 억울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정치인들이 세종시를 실질적인 이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에 세종시 이전이 거론될 때마다 세종시 집값이 꿈틀댔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세종시에 전월세로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정부 방침에 따라 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공 전면 폐지라는 극단의 조치 대신에 특공을 받고도 이 세종으로 이사를 안 가고 출퇴근하면 그 집을 돌려받는 환매 조건부로 개정을 검토해야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당장 특공 부당 이익에 대한 이 환수 조치까지 예고된 이 세종 관가의 불만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2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팔툭툭 신경전입니다. 지난 26일이었죠.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회동 후 논란이 됐던 것이 있죠. 바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의 언론 인터뷰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던 중 그의 오른편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팔을 툭툭 쳐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한 부분이었는데요. 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와 만남을 주선했던 이철희 정무수석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난처해하시더만요. 미국 대통령을 속된 말로 하면 까는데 동조할 수도 없는 거고 제1야당의 대표가 얘기하는데 외면할 수도 없는 거고 어깨를 가볍게 그러니까 손을 옆에 툭 이렇게 건드리시면서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제스처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김 대표 권한대행의 거침없는 비판에 당황한 문 대통령이 자제를 요청한 제스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철희 정무수석의 이 같은 발언에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도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이렇게 야당 대표 말이 뜻도 이해하지 못하시고 답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분은 웃으면서 실리를 다 챙겨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의 말씀드린 건데 내가 바이든 대통령을 뭐 속된 말로 깠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김 대표 권한대행에 이어서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대통령한테 쓴소리하는 사람과 관계를 차단시켜버리겠다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는데요. 1년 3개월여 만에 이뤄진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그 이후 남은 건 신경전, 기싸움뿐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왜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가슴 아프고 미안데 대단한 관종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지명 이후의 일들을 정리한 회고록 성격의 책, 조국의 시간을 다음 달 출간합니다.
조 전 장관 이유를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면서도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여야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가장 먼저 입장을 낸 사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는데요. 이 전 대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조 전 장관께서 그간의 일을 어떻게 떠올리고 집필하셨을지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며 가족이 수감되고 스스로 유배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정치적 경랑은 그의 이름을 수없이 소환한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조국의 실현은 촛불 시민 개혁사라며 무소불위 검찰 권력과 여론재판의 불화살바지가 된 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단 없는 검찰 개혁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야권에선 조 전 장관을 향해서 멘탈갑, 슈퍼 울트라 관종이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자서전 소개 문구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를 겨냥해 그러다 밤에 오줌 싼다고 비꼬았고요. 황교안 상근 부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재판 중인데도 또다시 국민 기만극을 펼치려 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반성은 없고 죄송하다 말하지 않으며 되레 당당히 출판까지 하는 모렴치와 국민 기만은 이 정권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 내려가는 심정으로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을 털어놓았다며 이 책을 수백만 명의 촛불 시민들께 바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픔과 생각이 담긴 자서전 출간, 국민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도 아니에요.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2010년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용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성난 부동산 민심의 정책 손질에 나선 이제 민주당인데요. 전방위 부동산 개선안을 오늘 내놨습니다. 먼저 주택 추가 공급책 그리고 LTV 우대폭 최대 20%포인트 이제 확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이제 넓혀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끌, 비투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한 고려한 그런 정책으로 보입니다. 두 청년 정치인들은 오늘 이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LH 사태로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건 그냥 단순히 LH 구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LH가 원래 했던 일을 잘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공급을 다시 하겠다고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LTV를 일부 이제 더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했던 이유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주택시장에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많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게 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 대출을 받은 사람도 일정 정도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감으로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 역시 부담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출 완화보다는 되려 이자를 지원하거나 차라리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지금 시기에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이번에 그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이 있었고 그때마다
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을 줘가지고 뭐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많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집 구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상태가 이미 돼버려가지고요. 너무 좀 뒷북 같은 느낌은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세제 완화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한다는 점에서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집을 못 사는 것 때문에 표심을 좀 의식해서 당장 LTV만 늘려서 이 모든 부동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우리 권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청년들이 꼭 집을 살 수 있는 청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살아야 되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전세를 원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집 사는 데만 매몰돼서 LTV를 적극적으로 늘려주고 뭐 규제 완화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면적으로 많은 이 청년들의 형편에 맞게 다양한 이 부동산 정책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재산세 감면 기준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이 부분은 뭐 당내 의견 없이 결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관련은 결론 내지 못했다는 점이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사실 뭐 재산세를 그대로 두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조금 낮췄으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집세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매물이 부족하고 말 그대로 살 집이 없는 것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서 내가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고 싶어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재산세만 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 시장에 충분한 매물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가지고요. 저희는 뭐 계속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여당 쪽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재섭 비대위원과 조금 입장이 다른 부분인데요.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시기 그리고 자산 인플레가 막 이렇게 커지고 있는 시기에는 국가가 일정 정도 세금을 통해서 양극화되는 것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되게 좋은 툴은 세금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되려 완화하는 조치여서 저는 저희 당의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은 기준을 지키고 되려 자산 인플레로 자기 자산이 더 늘어난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서 자산이 오르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돕기 위한 조치를 더 했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이미 재산세 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종부세까지 풀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더 그렇게 진행되게 되면 되려 이 양극화를 놓고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당초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이제 제시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뭐 폐지 수순을 지금 이제 밟고 있는데요.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좀 당이랑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네. 어떤 거냐면 사실 임대사업자가 막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욕심쟁이처럼 좀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에 살 수 있는 건데 사실 임대사업자 제도라고 하는 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8년 정도 좀 거주와 안정성을 주는 대신 거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소득세를 완화해 주는 것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와 소득세만 완화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임대주택을 팔 때 그 시세 차이까지 거기에 대한 세금까지 완화해 주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손을 보더라도 나머지는 좀 이어서 갔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뭐 혜택을 많이 제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좀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비대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주택 문제를 집을 사게 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마치 그 문제를 막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의 그 자가 점유율은 전체로 치면 60% 정도고 서울로 치더라도 40% 정도를 더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빌려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인정한다고 하면 임대사업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볼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집을 빌려주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고충을 좀 현실적으로 풀어줘서 임대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른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네. 오히려 이제 우리 권 대변님이랑 입장을 같이 하는 건데요. 그 사실 이제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당시에 이 정책이 나왔을 때 보면 당시 그 김수현 정책실장이랑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께 약속을 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과 4년 만에 이 뭔가 확 뒤집어지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는 동안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실망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말 바꾸게 되니까 되려 저는 그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을 갖고 집행을 했을 때 국민도 신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이 자산 형성이나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때마다 시그널을 주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당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야당이 부동산 정책 선공에 나섰는데요. 여당 개선안과 같은 듯 다른 부분이 있는 듯한데 야당표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날을 쭉 되돌아보시면 거의 일관된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뭐 재산세 내려야 된다, 공시지가 현실화하는 거 안 된다, 또 양도소득세 인하해야 된다, 공급 늘려야 된다, 꾸준하게 메시지를 오히려 내왔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오히려 엇갈린 메시지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공약을 거실 때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임기 이후에 곧바로 그에 이제 착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울시 발 부동산 정책들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는 뭐 기존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세금을 좀 낮춰서 그리고 공급을 늘려서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져 가지고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서요. 저희 이 야당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일관되고 괜찮다라는 변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건 최근 동안에는 야당이 집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크게 뭐 변동을 할 이유가 딱히 없었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야당표 부동산 정책이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더 좋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주거 문제는 한 10억이나 15억 있는 사람들이 집을 못 찾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자기 소득으로 3억, 4억도 모으기가 어려운데 그런 2, 3억 정도도 부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살 곳이 없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불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는 게 핵심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최근에 발표한 재개발 촉진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게 예를 들면 오래된 지역을 바꾸어서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과연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주거 문제를 풀어줄 거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전혀 제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되려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는 계속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나 혹은 아니면 그렇게 공급되는 새로운 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부동산 정책가일지 몰라도 그것이 아닌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1야당의 당권 경쟁 5명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부동의 1위로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요. 이준석 돌풍의 건재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이상 5분의 후보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예비경선 결과가 본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논쟁을 제가 사실 마다하진 않는 것이요. 네. 예, 선거가 이준석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네, 제가 그래서 TK에서도 이준석이 먹힌다는 걸 정말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예. 늘 그 자신감으로 이제 충만했던 그랬죠. 이준석 최고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패기를 드러냈고 그 돌풍이 오늘 또 확인이 됐습니다. 순위는 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가나다 않았지만, 순으로 발표가 됐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부동의 1위를 지켜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예비 경선 부동의 1위 두 청년 정치인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먼저 권지웅 대변인. 네. 저는 어쨌건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공식적이진 않지만 어쨌건 이 세간에 도는 걸 봤을 때는 1위라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이제 당을 당을 이제 운영하는 입장이 되게 되면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만들고자 했던 정치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정말 여성 할당자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인가? 뭐 이런 것들의 질문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또 진가를 발휘하시면 더 멋진 정치인이 되시는 거고 거기에 이제 걸려 넘어지시면 또 좀 한동안은 다른 일을 다른 일이라기보다 고전을 좀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어떤 의미가 있냐고 이제 여쭤보셨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실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자연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준석이라는 현상으로서 지금 다가오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당대회라고 하면 기존에 어떤 계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계파 간의 세력 전쟁으로서 이 전당대회들이 많이 치러졌거든요. 혹은 뭐 지역별 패권 구도를 결정하는 그런 식의 전당대회들이 치러졌는데 이번에는 어떤 저희 당의 역사상 거의 최초로 세대 전쟁처럼 이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좀 흥미진진한 그 이벤트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뚜렷한 세대 교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그 열화에 힘입어서 저렇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자신감은 아마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 김은혜 후보는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점쳐지기도 했는데 당원의 벽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사실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은혜 그다음에 김웅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 입문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록 영선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10년간의 정치 경험이 있으면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지지를 아주 많이 받지 못해도 어느 정도 충분한 지지를 확보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김웅 의원과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 생활도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인지도가 그렇게 충분히 쌓여있지 않은 까닭에 이번 본선에 못 올라갔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좀 신인들이 자기 이야기를 좀 더 집중도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여튼 그 벽을 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본 경선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당심의 비중이 이제 70%고 신구 이제 구도가 이제 1대4 구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구 세대에서 뭐 단일화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집중 견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경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되게 기대되는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현상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이제 원래 이제 당을 되게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다면 또 이렇게 볼만한 매치가 되겠죠.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알고 있기로 그분들이 단일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아마 개별로 싸우게 되면 지금 상태로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또 한국 사회에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아마 이준석 최고가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오늘 그 결과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원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할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예상 외에 높은 당원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좀 본 경선에서도 힘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일반 컷오프 단계에서는 당원과 여론조사의 비율이 50%대 50%지만 본경선에서는 당원들 투표가 70%로 20% 상향되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 비율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만큼 이준석 후보가 그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뭐 차차 이런 경선 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저는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좀 더 중도 확장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선 룰로 차근차근 바뀌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당원 비중 70%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먼저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는데 거기서 이준석 최고가 40%로 다른 그 여론조사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심, 당원 투표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또 바라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뭐 어떤 언론 보도에서도 제법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희 당의 그 당원 구조 비율이 그 우리 대한민국 인구 구성과는 좀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50대 이상이 7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특히 당원 중에 60% 가까이가 영남에 계신 그 당원분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일반 평균 여론조사를 그대로 우리 당원 투표에 적용하기에는 상당 부분 그 표본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 당심과 민심이 큰 방향성으로는 같이 가겠지만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질문은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높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 현상이 당심 투표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될지 아니면 당심 투표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건지. 그렇게 질문하시면 거의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같이 간다. 네, 그렇게 왜냐하면 보시는군요.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도 좀 높은 그 지지율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는 소위 당심이랑 민심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꼭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그 사람이 누군지 더 잘 알게 된 상태로 결정하기 때문에 당원과 좀 비슷하게 결정하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번 당권 경쟁이 지역과 계파 논리가 희석돼서 당권 레이스 풍경이 사뭇 달라졌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다릅니다. 다시 계파 논쟁으로 흐르는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이번 또 선거에서 계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위 계파 전쟁으로서 전당대회가 늘 치러지다가 이번에 뭔가 신구 격돌로서 굉장히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았었는데 다시 계파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는 그런 이 언어들이 중진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계파라고 불리긴 하지만 사실 그 계파로서 어떤 특정한 지령을 받아서 행동하거나 혹은 그 계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후보한테 어떤 계파의 프레임을 더 씌우는 것은 이번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정치권의 세대 교체라고 하는 큰 열망을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그 세대 간의 대결, 어떤 노련미와 신선함 간의 치열한 그 토론과 전쟁 끝에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발돋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파를 좀 넘어설 수 있다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당내 선거를 하는 후보들이 늘 그 계파를 중시해서 그 계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개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당원분들이 그것을 좋아하시고 그게 지지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지금은 국민적 관심도 높고 이러니까 꼭 그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안 해도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개파에 대한 메시지보다도 이준석 전 최고는 이준석의 메시지, 그리고 나경원 네.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전 의원도 네, 후보도 자신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내야 더 설득력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파 이야기를 하면 아주 후진 후보가 되어서 되려 도태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청년 마스는 전방위적인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본경선 진출자가 확정된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에 대해서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시에 기온도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5도 정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6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